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시골집 작은 방에 누워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져 있었던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기침은 멈출 줄을 몰랐고 온몸에 열이 올라 정신이 흐릿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팔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일어서려고 해도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무서웠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무리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했던 것,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던 것들이 모두 쌓여서 이제야 터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 이제 8살이 된 딸아이가 내 곁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이 어린아이가 나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내 이마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이런 일은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다. 엄마인 내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다. 아이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는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세심하고 정성스러운지 어른보다도 더 섬세했다. 언제 이런 걸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물 온도를 확인하고 수건을 꼭 짜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내 얼굴을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따뜻함에 감사했다. 아침이 되어 부엌에서는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꺼내고 물을 끓이며 서툴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도 나를 먼저 챙기는 아이의 모습을 침대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8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아이는 의자를 끌어다가 올라서서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고 성인용 가스레인지를 조심스럽게 다뤘다. 손이 짧아서 닿지 않는 곳은 발끝으로 서서 간신히 손을 뻗었다. 물이 끓는 동안 아이는 밥상을 준비했다. 찬밥을 데우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내고 물컵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른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아이였다. 무거운 솥뚜껑을 들다가 조금 기울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김에 놀라서 뒤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빨리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학교 가야 할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는 내 걱정에만 매달려 있었다. 교복을 입은 딸이 책가방을 메고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돌아 나를 바라보며 학교로 향했다. 배움보다 더 큰 짐을 아이에게 지워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앞까지 배웅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의 마음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뛰놀며 학교에 가는 것과 달리 우리 딸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에 메인 책가방이 유독 커 보였다. 그 안에 담긴 건 책과 공책만이 아니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픈 엄마에 대한 걱정,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 엄마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까지 모두 함께 메고 가는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수업 중에도 집 걱정을 해야 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없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형편이었다. 집 안방에서 내가 기침하며 누워있을 때 딸이 작은 손으로 약 봉지를 꺼내와 물과 함께 내게 건네주었다. 아이는 말했다. 엄마, 약 드셔야 돼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간절함이 가슴을 찔렀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약을 챙겨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을까? 아이는 약봉지에 설명서를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아직 글을 완전히 읽지 못하는 나이인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확인하려고 했다. 약을 먹는 시간도 나름대로 계산해서 챙겨주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이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다.
물컵을 가져다 줄 때도 물 온도를 확인해 보고 너무 뜨겁지 않은지 살펴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이런 세심함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도 그동안 내가 아이를 돌봐주던 모습을 보고 익힌 것일 테다. 이제 그 역할이 바뀐 것이다. 역할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바뀌어버린 현실이 괴로웠다. 저녁 무렵 집 마당에서는 딸이 나 대신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내 삶이 얹혀 있었다. 빨래줄이 아이 키보다 높아서 발끝으로 서서 간신히 빨래를 걸고 있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빨래를 제대로 펴지 못해서 구겨진 채로 걸린 옷들도 있었고 빨래 집게가 무거워서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한숨을 쉬며 다시 주워서 걸었다. 어른이라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하나하나가 큰 도전이었다. 무거운 빨래통을 끌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털어서 펴는 것, 집게로 고정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아이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쉬면서도 끝까지 해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잔인했다. 밤이 되어 방 안에서 딸은 책가방을 옆에 둔 채 내 곁에 꼭 붙어 앉아 잠이 들었다. 아이에게는 놀이터가 아닌 아픈 엄마 곁이 삶의 전부였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이 시간에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친구들과 놀 시간인데 우리 딸은 오직 내 곁을 지키는 것만이 하루의 전부였다. 책가방 속에는 아마 오늘 받은 숙제나 준비물 안내장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아이는 그런 것들보다 내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수업은 재미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기침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답게 살아야 할 시간들을 모두 빼앗아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했다. 새벽이 되어 창밖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때 내가 눈을 뜨자 딸이 여전히 내 손을 꼭 잡고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다. 밤새 아이의 손길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는 아마 잠들면서도 내가 어디 가버릴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그 작은 손에 담긴 절절함이 느껴졌다. 새벽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다. 아이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이었을 것이다. 기침도 어제보다는 덜했고 열도 조금 내린 것 같았다. 이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였다. 이 아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돌보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는 아이다운 삶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일어서서 엄마 역할을 해야 했다. 그것이 내 의무였고 내 존재 이유였다.